아니, 이 거머리 같은 년아. 형이 버렸으면 곱게 꺼질 것이지. 어디서 질질 짜고 있어, 재수없게. 퍽! 시동생이 제게 검은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도련님의 쌍욕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봉투가 놈들의 숨통을 끊을 유일한 무기였다는 거리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런 건 다 남의 집 불구경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불길 속에 갇혀서 타죽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방금 들으셨나요? 그 소리. 퍽 하고 제 가슴팍을 때리던 그 둔탁한 소리 말이에요. 그게 돌멩이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차라리 칼이었으면 피라도 철철 흘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사람들 동정이라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건 검은 비닐봉투였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나 담아주는 그 얇고 볼품없는 검은 봉투요. 그게 제 가슴을 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데 제 심장도 같이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봉투를 던진 사람입니다. 남편이냐고요? 아니요. 시어머니냐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저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게 그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쌍욕을 퍼부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시동생 서방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손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우리 서방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평소에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사람이에요. 형수님, 식사는 하셨어요? 형수님, 힘드시죠?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수줍어하던 그 순하디순한 양반이었다고요. 30년 전이었죠. 그 양반이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도 다 가망 없다고 고개를 저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몰래 남겨주신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남편도 모르게 처분해서 그 수술비 다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 돈 한 푼 없다고 나 몰라라 할 때였어요. 제가 밤새 중환자실 바닥에서 쪽잠 자며 대소변 받아내고 미음 쏘어 먹여서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럽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남편이 바람나서 저를 쫓아낼 때, 시어머니가 짐 가방을 던질 때, 그래도 서방님만큼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아니, 편은 못 들어줘도 최소한 미안하다는 눈빛이라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면전에 대고 거머리라니요. 형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화도 안 납디다. 그냥 온몸의 뼈마디가 다 녹아내려서 주저앉고 싶은 심정뿐이었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시동생의 눈빛이 어찌나 살기등등하던지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하더군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눈물도 말라버린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죠. 도련님은 바닥에 떨어진 그 검은 봉투를 구두발로 툭 걷어차면서 침을 퇴뱉더군요. 그러고는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데 쾅 하고 닫히는 그 철대문 소리가 마치 넌 이제 끝이야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 칼바람이 쌩쌩 부는데 코트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쫓겨난 제 몸뚱어리가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시리니까 살같이 트는 추위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베란다 쪽에서는 여전히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저 꼴 좀 봐. 진짜 거지 같지 않아? 그 여자의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데 참 웃기죠? 그 순간에도 저는 저 여자 감기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버릇이 이렇게 비참하게 남아있을 줄이야.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제 낡은 캐리어 가방 하나랑 방금 시동생이 던지고 간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30년을 뼈 빠지게 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에서 남은 게 고작 저 낡은 가방 하나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 쫓겨나나 봐. 아이고, 쯧쯧. 남편이 바람났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얌전한 며느리로 착한 아내로 살았는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철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간신히 바닥에 있는 검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발로 뻥 차버리고 침이라도 뱉어주고 오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럴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주머니에 버스비 한 푼도 없었거든요. 지갑도 못 챙기고 쫓겨났으니까요. 이거라도 가져가서 안에 든 게 쓰레기면 버리고 빈 병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물이라도 사 먹자. 정말 비참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생존 본능만 남더라고요. 봉투를 집어드는데 묵직했습니다. 순간 제 손끝에 묘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그냥 휴지 조각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하고 각이 진 물건들이 들어있는 느낌. 그리고 꽤 무거웠습니다. 돌멩이를 넣었나? 나보고 가서 죽으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열어볼 엄두는 안 났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 죽은 쥐라던가 썩은 음식 같은 게 들어있어서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시동생이 저한테 쌍욕을 하고 침을 뱉던 그 표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도망치듯 그 집 앞을 벗어났습니다.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드르륵, 드르륵. 마치 제 인생이 굴러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골목길입니다. 저기 저 슈퍼 평상에서 시어머니랑 콩나물 다듬던 기억, 저기 세탁소 앞에서 남편 와이셔츠 찾으며 흐뭇해하던 기억, 골목. 어귀에서 퇴근하는 남편 기다리며 서성였던 기억.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추억이 밟히는데 그게 다 가시가 되어 제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 다시는 못 오겠구나. 아니,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침 한 번 퇴뱉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길래. 밥상에 고기 반찬 올라오면 남편이랑 시어머니 숟가락 위에 먼저 얹어주느라 저는 김치 쪼가리에 밥 먹었던 게 죄인가요? 철마다 남편 보약은 해먹여도 제 속옷 구멍 난 건 기워 입었던 게 죄인가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니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시계가 다 돌아가는데 제 인생의 시계만 딱 멈춰버린 느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고 하나 있는 오빠는 연락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 다 끊고 살았죠. 핸드폰을 쥔 손에 식은땀이 나는데 단축키 1번을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1번이 남편이었거든요.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다리가 풀려서 어느 공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군요. 노을이 참 붉기도 하지. 제 속이 딱 저렇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벤치 옆에 낡은 캐리어를 세워두고 무릎 위에 그 검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생이 던져준 그 마지막 선물. 거머리 같은 년이라며 던져준 그 모욕의 덩어리. 손으로 만져보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비닐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입 밖으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쳐도 서방님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형이 당신 사업 말아먹었다고 길길이 날뛸 때도 몰래 쌈짓돈 쥐어주며 위로했던 게 나요. 명절마다 형수님 고생한다고 몰래 음료수 한 박스 사다 주던 그 마음은 다 거짓이었나요?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어쩌면 서방님도 속으로는 저를 경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는 형수가 자기네 집안 물 흐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겠어요?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에 쓰레기 봉투 하나 끌어안고 있는 중년 여자. 누가 봐도 영락없는 미친 여자거나 노숙자 꼴이었겠죠.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창피함이라는 감정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저는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검은 봉투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손바닥 안으로 딱딱한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책인가? 아니면 상자인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뭘 넣어서 보냈길래 이렇게 묵직하고 각이 져 있는지. 혹시 시집살이 할 때 썼던 가계부 같은 걸 넣어서 너 그동안 쓴 돈 다 뱉어내라고 시위하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랑 그 여자가 찍은 더러운 사진이라도 넣어서 나를 2번 죽이려는 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어보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매듭을 푸는 순간 온갖 재앙이 튀어나와 저를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기더군요.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니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이나 해보자. 쓰레기면 쓰레기인 대로, 독이면 독인 대로 다 받아주마.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더하겠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닐봉투의 매듭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찌나 꽉 묶어놨는지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줘도
잘 풀리지 않더군요. 마치 시댁과의 질긴 악연처럼 단단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매듭 하나 못 풀어서 낑낑대는 제 꼴이 너무 우스워서요. 손톱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아니, 제 인생이 여기서 영영 끝나버릴 것 같다는 그런 서늘한 예감 말입니다. 드디어 매듭이 느슨해졌습니다. 스르륵. 비닐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봉투 입구를 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봉투 안쪽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종이의 감촉. 그리고 묶음, 고무줄로 꽁꽁 묶인 두툼한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아니, 바닥에 깔린 것까지 하면 꽤 여러 개였습니다. 이게 뭐지? 돈인가? 설마 돈일 리가 없는데. 그 구두쇠 같은 인간들이 나한테 돈을 줬을 리가 없는데. 그럼 편지인가? 아니, 편지 뭉치라기엔 너무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뭉치 하나를 꺼내어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겉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은행 로고, 그리고 낡아서 색이 바랜 통장 커버. 그건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옛날 통장. 이게 왜? 제 입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이 나한테 쓰레기라고 던진 게 적금 통장이라고? 형이 버리라고 해서 버린 거라며? 근데 왜 이런 게 들어있어? 저는 허둥지둥 다른 뭉치들도 꺼내보았습니다. 또 통장, 그리고 또 통장, 그리고 그 밑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두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고 싶을 만큼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이 갑자기 뜨거운 용암이라도 삼킨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조롱하려고 가짜 통장을 넣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문득 아까 서방님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도끼 가득했던 눈빛, 침을 뱉던 인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서방님의 손이, 제게 봉투를 던지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돌아서던 그 어깨가 화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들썩거렸다는 걸요.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 위에 놓인 이 검은 비닐봉투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독배일지 성배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저는 잠들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봉투 속에 담긴 진실을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눈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들어가야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차네요. 그리고 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면 따뜻한 방바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5평짜리 쪽방이라도 좋으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봉투를 쏟아부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자, 미순아. 아직 안 끝났어.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몰라. 꽉 잡아.
절대 놓지 마.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날밤, 가장 무거운 희망을 품에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짙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과 저를 차단하는 이 얇은 철문 하나를 닫고 나니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더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느 허름한 고시원입니다. 이름은 행복고시원인데 들어서는 순간 행복은커녕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주인이 창문 있는 방은 5만 원 더 비싸요 하길래 5만 원이 아까워서 창문 없는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주제 파악은 빨랐죠. 방 한가운데 서서 팔을 뻗으면 양쪽 벽이 손끝에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누가 쓰다 버린 것 같은 누런 매트리스 하나, 옷걸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 마치 너 어쩌다 이 꼴이 됐니? 하고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매트리스 끝자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제 엉덩이를 찔러댔습니다. 30평 아파트 안방, 그 푹신하던 침대는 이제 그 여자가 쓰고 있겠죠. 제가 시집올 때 해왔던 자개장도, 제가 아끼던 화장대도 다 그 여자가 차지하고 있겠지요. 생각할수록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소리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거든요. 여기서는 우는 소리조차 마음대로 못 내겠구나 싶어서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공원에서는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까 더 처량하더군요. 여기저기 구겨지고 먼지가 묻은 검은 봉투. 서방님이 거머리 같은 년이라며 발로 찼던 그 봉투. 다시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거머리면 당신들은 뭔데? 당신들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거머리? 욱하는 마음에 봉투를 확 집어 던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까 공원에서 느꼈던 그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얼핏 봤던 낡은 통장들. 그래, 확인이나 해보자. 욕을 하더라도 다 보고 나서 욕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매트리스 위로 가져왔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봉투 아랫단을 잡고 와르르 마이너스 쏟아부었습니다. 툭, 투둑. 묵직한 물건들이 매트리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저는 기침도 잊은 채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통장이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무려 5개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세련된 통장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투박한 종이 통장들. 겉표지가 닳고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손때 묻은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 또 하얀 편지 봉투 하나. 저는 홀린 듯이 편지 봉투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꼬깃꼬깃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눌러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방님 글씨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에 형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던 그 익숙한 필체 말이에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핑 돌아서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형수님 성민입니다. 먼저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가 형수님께 했던 그 모진 말들, 행동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형이랑 그 여자가 형수님 가시는 길까지 괴롭힐 것 같아서
형수님 빈손으로 쫓아내고 낄낄거리는 악마들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친 척 연기 좀 했습니다. 제 발길질에 다치진 않으셨는지,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지 가슴이 아립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그 눈빛, 그 떨리던 손, 그게 다 연기였구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 순한 양반이 악역을 자처했구나. 오해가 풀리니 서러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 이 봉투에 든 것들 쓰레기 아닙니다. 30년 전 기억하십니까? 저 오토바이 사고로 죽다 살아났을 때요. 형은 돈 없다고 치료 포기하자고 했을 때 형수님이 친정에서 받은 유산 땅 문서 팔아서 제 수술비 내주셨죠. 그때 형수님이 제 손잡고 그러셨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라고요. 기억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20대의 서방님. 그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꽃 같은 청춘이 죽는 게 안타까워서 앞뒤 안 가리고 덤볐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숨값,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형 몰래 매달 월급 쪽에서 적금 부었습니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했습니다. 형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생명이었으니까요. 형수님, 이거 뇌물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이건 형수님이 30년 전에 저축해 두신 거 이제야 만기돼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시고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다 쓰세요. 제발이요.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누가 알아달라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남편조차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니냐며 비웃었던 일이었는데 서방님은 그걸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 하나를 집어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0만 원 입금. 1995년 4월 10만 원 입금. 2005년 1월 30만 원 입금. 매달 한 달도 빠짐없이 찍혀 있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월급이 오를 때마다 적금 액수도 늘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깨알 같은 숫자들이 마치 서방님의 땀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형 몰래 형수 쫓겨날 날을 대비해서 모았을 리는 없고 그냥 언젠가 갚으려고 언젠가 보답하려고 묵묵히 모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 10, 100, 1000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제가 고시원 좁은 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쓸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전세 아파트는 거뜬히 없고도 남을 액수. 돈도 돈이지만 그 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이 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방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헌신이 헛된 게 아니었다고, 너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30년의 세월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편지 뒷장에 추신이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P.S. 그리고 형수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서류 봉투 안에 있습니다. 형이 형수님 버리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면서 회사 돈 건드린 증거들입니다.
형이 저를 믿고 맡겼던 이중장부, 차명 계좌네요. 제가 다 복사해뒀습니다. 형수님,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놈은 벌 받는 거. 그거 동화책에만 있는 얘기 아니라는 거 형수님이 보여주세요. 이 칼자루 이제 형수님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닦고 통장 밑에 깔려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서류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종이 뭉치인 줄 알았는데 서방님 편지를 읽고 나니 알겠습니다. 이건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저를 짓밟은 시댁 식구들의 목줄이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쏟아진 통장과 서류들, 5평짜리 좁은 방, 곰팡이 냄새나는 이 구석방이 순간 작전 상황실이라도 된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닦으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너머 어딘가에서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을 그 인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머리 떼어내서 시원하다며 웃고 있을 그 얼굴들. 그래,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도.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미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엔 30년의 진심이 담긴 돈과 적의 심장을 겨눌 증거가 쥐어져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서방님. 이 은혜, 당신 형 무너뜨리는 걸로 갚을게요. 저는 서류 봉투의 끈을 풀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고시원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후, 여러분, 30년 묵은 종이 냄새 맡아보셨나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서랍장 냄새 같기도 한 이 냄새. 고시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 냄새를 맡고 있자니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면서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병원 냄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냄새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냄새가 뒤섞인 그 끔찍했던 1995년 봄의 냄새 말입니다. 그날 밤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잠결에 들리는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고 불길하게 느껴지더군요. 여보세요? 거기 강성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택시를 타고 달려가는 내내 제발 별일 아니기를, 팔 다리 좀 부러진 거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리고 의사들은 고함을 치고 그 한가운데 침대 시트가 붉게 물들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 서방님, 도련님이었습니다. 이제 갓 제대하고 복학한다고 들떠있던 23세 그 꽃다운 청년이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머리 쪽을 크게 다쳐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뇌수술이라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일단 원무가 가서 수술 보증금부터 걸고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의사가 부른 금액은 당시 돈으로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억소리가 나는 큰 돈이었죠. 서울 변두리 전세 보증금이랑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보, 빨리 카드라도 줘봐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그런데 남편 놈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 피투성이가 된 동생을 보고 놀란 눈을 하더니 수술비 얘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싹 변하더군요.
차가운 뱀 눈깔처럼요. 저기 선생님, 잠깐만요. 남편이 의사를 불러 세우더군요.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겁니까? 확실해요? 장담 못합니다. 워낙 출혈이 심해서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반반이요? 아.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꺼봐, 반반이라잖아. 그 돈 들이부었다가 죽으면? 아니, 살아서 식물인간이라도 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 똥오줌 받아내면서 평생 병원비 대야 할 텐데 우리 집 그럴 형편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형이란 작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동생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뒤늦게 달려온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성민아. 하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을 하시길래 그래도 어미 마음은 다른가 보다 했죠.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융통해 주세요. 애부터 살려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쏘아보시더군요. 돈이 어디 있냐? 집 담보대출도 꽉 찼는데 내가 모아둔 거 없냐? 시집 올 때 좀 넉넉히 해오지. 쥐뿔도 없는 게 이럴 때 도움도 안 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저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는구나. 죽어가는 아들, 동생보다 당장 내 주머니 털리는 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안 하겠구나. 이대로 두면 도련님은 오늘 밤 차디찬 시체실로 끌려가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몰아쉬던 도련님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그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이더라고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그 손짓 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제일 가까운 은행으로 좀 가주세요. 제가 달려간 곳은 은행 대여금고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집 장롱 깊숙한 곳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폐암 말기로 투병하시면서 몰래 저를 불러 쥐어주셨던 그 낡은 통장 하나. 미순아, 이건 내 비상금이다. 평생 농사지어서 너 시집가서 혹시라도 괄시받거나 급한 일 생기면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내 남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건 내 목숨줄이다.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저를 향한 걱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 돈. 제가 나중에 내 집 마련할 때 보태려고 정말 아끼고 아꼈던 제 유일한 동아줄. 그걸 꺼내드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 굶어 죽지 말라고 주신 돈인데 저 사람 좀 살릴게요.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하잖아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은행 창구에서 그 돈을 전부 수표로 바꾸는데 창구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머리는 산발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여자가 와서 거액을 찾으니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시간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 원무과 창구에 수표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수술해 주세요. 제일 좋은 약 쓰고 제일 잘하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돈은 여기 다 있으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남편 놈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 멱살을 잡더군요. 아, 너 미쳤어?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장인어른 유산이라며? 그걸 왜 여기다 처발라? 내가 돌았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처음으로 악을 썼습니다. 그 순하디순했던 제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동생이잖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했어. 억울해? 그럼 나중에 갚아. 평생 벌어서 갚으라고. 그날 남편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수술 들어간 게 다행이라는 표정이 아니라 생돈 날아갔다고 아까워 죽겠다는 그 일그러진 표정을요.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와서 고비는 넘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돈덩어리 살아났네라며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이제 병원비 감장 어떻게 하냐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도련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한 달을 넘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병인 쓸 돈이 어디 있냐며 시어머니는 며칠 들여다보다 발길을 끊었고 남편은 어차피 식물인간 될 거 희망 고문이다라며 술만 퍼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도련님 곁을 지킨 건 저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쪽잠을 자며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 생길까봐 2시간마다 그 덩치 큰 도련님 몸을 끙끙거리며 돌려눕히고 깔에 끓는 소리가 나면 석션기로 뽑아내고 마른 입술에 거즈로 물을 적셔주며 기도했습니다. 제 몸무게가 10kg나 빠져서 뼈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도련님, 제발 일어나세요. 제 돈 아까워서라도 일어나셔야죠. 저한테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비몽사몽 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꽉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떠보니 도련님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맑은 눈동자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입술이 달싹거리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른 귀를 갖다 댔죠. 쇳소리 섞인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님, 도련님,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형수.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다 뛰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아버지가 남긴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몸 부서져라 간병한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살렸잖아요. 돈 계산하느라 다들 버린 생명을 제가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도련님은 태어나고 나서 몸이 불편한데도 악착같이 재활을 했습니다. 형이랑 어머니는 몸도 성치 않은 놈이 무슨 일을 하냐고 구박했지만 도련님은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탔을 때 빨간 내복 한 벌을 사들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형수님, 감사합니다. 제 2번째 어머니십니다. 이 은혜 제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도련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됐어요, 서방님. 건강하게만 사세요. 갚긴 뭘 갚아요. 다시 현재 고시원방 그런데 서방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도 잊고 시어머니도 잊고 심지어 저조차도 잊고 살았던 그 약속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트리스 위에 쏟아진 이 수많은 통장들, 낡은 통장 하나하나를 넘겨보는데 그 깨알 같은 숫자들 사이사이에 서방님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형한테 구박받으면서도 형수 쫓겨날 날을 대비해 몰래 적금을 부었을 그 마음.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며 은행으로 달려갔을 그 정성.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는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날짜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형수님, 오늘 형이 형수님 몰래 청약 통장 해약해서 도박빚 갚은 거 알았습니다. 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형수님 빈털터리로 쫓겨나실까 봐요. 제가 더 모으겠습니다. 형이 뺏어간 거 제가 10배로 불려서 채워놓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 서방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청약 통장 없어진 날 남편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서방님은 그때부터 다 보고 계셨군요. 형의 그 추악한 짓거리들을 다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군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할 때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계셨던 거군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고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주신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착해 빠진 미순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돈 없으면 죽어야지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여보, 당신 그때 그랬지?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내 아버지가 주신 피 같은 돈, 똥 닦는 휴지 쓰듯 날렸다고 비웃었지? 좋아.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돈, 그 돈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이 쓰레기라고 던져준 이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당신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어. 벽에 걸린 찌그러진 거울 속에 제가 처음으로 도끼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어가던 시동생을 살려냈던 그 깡다구로 이제는 나를 죽이려던 그 인간들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기다려, 강성훈. 내 동생이 준 이 무기로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내 아버지 돈 쓴가, 그리고 내 청춘 갉아먹은 감. 이자까지 쳐서 뼈까지 발라먹어줄 테니까. 새벽 4시, 고시원 좁은 창문 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 그리고 좁은 매트리스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이 종이 쪼가리들 때문입니다. 서방님이 검은 봉투 맨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 처음엔 그저 남편 회사의 비리 장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이건 그냥 회계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30년 인생을 비웃는 조롱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네요. 여기 이 영수증 좀 보세요. 날짜가 작년 11월 15일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급한 출장이 잡혔다며 아침 일찍 나갔던 그날이요. 저는 혼자 미역국 끓여 먹기도 처량해서 찬물에 밥 말아 먹고 남편 고생한다고 홍삼 다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 XX백화점 명품관 시사 가방 850만원, 해운대 XX호텔 스위트룸 1박 120만원.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랑 부산 놀러가서 제 생일날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호텔에서 뒹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세탁기가 고장나서 탈수가 안 되길래 여보, 세탁기 좀 바꾸자고 전화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아, 요즘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손빨래 좀 하면 손이 부러지냐? 아껴. 좀 아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인간이 같은 날 그 여자한테는 850만 원짜리 가방을 일시불로 긁었더군요. 그것도 회사 법인카드로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하. 고시원 벽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나는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시장 할머니랑 실랑이를 했는데, 나는 내 속옷 고무줄 늘어난 거 핀으로 꼽아서 입었는데, 당신은 그 돈으로 그 여자 몸에 명품을 휘감아줬구나.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강남 XX 성형외과 1,500만 원 결제 내역을 보니 가슴 성형 및 리프팅 시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날짜는 재작년 겨울. 제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때입니다. 물리치료 받을 돈도 아까워서 파스 붙이고 끙끙 앓던 저한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늙으면 다 아픈 거야. 엄살 좀 부리지 마. 그래놓고 그 젊은 여자 가슴 수술비로 1,500을 썼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놨더군요. 직원들 밥값 아끼라고 구내식당 반찬 줄이면서 그 여자 성형수술비가 복리후생이라니요. 종이를 쥐고 있는 제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스락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으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머리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군요. 서류 뭉치 사이사이에는 서방님의 메모가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는데 서방님이 이 증거를 모으면서 얼마나 피가 말랐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메모 2023. 20. 형이 이중장부 작성을 지시함.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티자 형수님 친정 식구들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함. 어쩔 수 없이 작성함. 녹음 파일 USB에 저장. 메모 2023. 9. 10. 형이 비자금 통장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려놓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작정임. 형수님, 제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형수님 피해 안 가게 할 겁니다. 증거 다 모아놨습니다. 서방님, 바보 같은 사람. 형이라는 작자가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터트릴 한 방을 위해서, 형수 쫓겨나는 날 쥐어줄 이무기를 위해서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서방님 감옥 안 보내요. 절대로요. 이 썩어 빠진 인간, 내가 내 손으로 잡아서 서방님 혐에 다 벗겨줄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쫓겨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라 찝찝했지만 지금 옷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수만 대충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 아니 남편이나 그 여자와 마주칠까봐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방님이 편지 봉투 안에 따로 넣어준 명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철수, 그리고 뒷면에는 서방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형수님 사정 다 이야기해뒀습니다. 이 친구 찾아가세요. 저는 서류 뭉치와 통장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만 봐도 남편 차인가 싶어 가로수 뒤로 숨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여자의 웃음소리만 들려도 그 상간녀인가 싶어 몸이 굳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왜 그렇게 숨어 다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피해자가 왜 도망 다니며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숲. 평소 같으면 기가 죽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곳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수십억 가치의 통장과 남편을 파멸시킬 증거가 들어있으니까요. 이게 있으니 든든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어깨가 펴지더군요.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보이는 빌딩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직원이 상냥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김철수 변호사님 뵈보러 왔는데요. 강성민 씨 소개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되시는군요. 오셨습니까? 서방님 친구라는 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성민이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드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형수님, 우선 안심하십시오. 성민이가 보내준 자료들 제가 미리 일부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처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요. 강성훈 사장, 징역 10년은 거뜬합니다. 횡령, 배임, 탈세. 아주 종합 선물 세트더군요. 정말인가요? 우리 서방님한테는 피해가 안 가나요? 제가 묻자 변호사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성민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면서 모든 결제 서류에 형의 친필 사인을 받아뒀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님이 USB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형이 성민이를 협박해서 장부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돼 있어요. 성민이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안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제가 남편 잡자고 서방님까지 잡혀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분노했던 그 카드 명세서들을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와, 진짜 악질이네요. 부인 생일날 상간녀랑 호텔 가고 회사 돈으로 가방 사주고. 형수님, 이거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여자한테 들어간 돈 싹 다 토해내게 만들 수 있어요. 토해내게요? 네. 횡령한 돈으로 산 물건들 다 압류 대상입니다. 그 여자가 들고 다니는 가방,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법적으로 싹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알거지로 만들 수 있다고요. 알거지.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제 저를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았던 그 사람들. 이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돈은 서방님이 모아준 게 있어서 충분해요. 변호사 비용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사람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는 고개 쳐들고 못 다니게 아주 짓밟아주세요.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민이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친구놈 부탁인데 제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더군요. 성민이가 전해달랍니다.
당분간 지내실 오피스텔 키하고 생활비 카드입니다. 고시원 같은 데 계시지 말고 편한 데서 쉬면서 전쟁 준비하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다 잃은 표정의 늙은 여자였는데 지금 거울 속 여자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가 밉지 않았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이겨야겠다는 생명력처럼 보였으니까요. 빌딩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코트 주머니 속에는 든든한 조력자의 명함이, 그리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총알도 장전했고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도 풀었습니다. 남은 건 그 인간들 앞에 나타나서 방아쇠를 당기는 일뿐입니다. 기다려. 곧 갈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지어보는 가장 사악하고도 통쾌한 미소였을 겁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낯선 여자에게 인사를 할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요. 30년 동안 입었던 무릎 나온 추리닝, 보풀인 낡은 스웨터. 그건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지금 제 몸에 걸친 건 윤기가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코트와 몸에 딱 떨어지는 정장 바지입니다. 부스스하던 파마머리도 미용실 가서 단정하게 볼륨을 넣고 평생 안 바르던 립스틱도 붉은색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주신 생활비 카드로 전쟁 나가는데 갑옷은 제대로 입으셔야죠 하시길래 눈 딱 감고 질렀습니다. 백화점 회전문이 돌아가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명품관 로비. 예전 같으면 기가 죽어서 구경도 못하고 지하식품관으로 내려갔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남편을 무너뜨릴 서류가 있고 제 지갑에는 수십억 자산가인 서방님이 맡겨둔 무한대 카드가 있었니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쇼핑 때문이 아닙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였습니다. 어제 본 그 영수증, XX 백화점 시사 명품관 마이너스 850만 원 남편이 제 생일날 상간녀에게 사줬다는 그 가방. 도대체 어떤 가방이길래 조강지처 생일 미역국 대신 선택받았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위아래를 훑어보더군요. 옷차림이 귀티가 나니까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굽힙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참, 사람 대접이라는 게 이렇게 옷 한 벌로 달라지는구나 싶어 씁쓸하더군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저쪽 VIP 상담실 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나한테 딱이지? 그래, 그래. 당신이 드니까 가방이 사네. 다 사. 그 목소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끔찍한 그 목소리.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가 굳이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제 발로 걸려들어 왔더군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것저것 들어보며 교태를 부리고 남편은 혀가 반쯤 풀린 소리로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흥분 같은 거였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또각또각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막아서더군요.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쪽은 지금 상담 중이라. 제가 직원을 향해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로 뒤까지 걸어갔죠. 어머, 자기야. 이거 신상이라는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것도 사줘. 여자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콧소리를 냅니다. 남편이 지갑을 꺼내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래, 사. 내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우리 이쁜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제가 그 뒤에서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요. 살 수 있을 때 많이 사두세요. 곧 압류당할 텐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여자의 웃음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습니다. 누구?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더군요. 당연하겠죠. 30년 동안 부엌대기로만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순이냐? 제가 생긋 웃어줬습니다. 왜요? 며칠 만에 보니까 딴 사람 같아? 옆에 있던 상간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언니. 아니,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쫓겨났으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꼴에 쇼핑하러 왔어요? 돈은 있고. 상간녀가 코웃음을 치며 제 옷을 훑어보더군요. 어머, 이거 짝퉁이지? 동대문에서 샀어? 아우, 촌스러워.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너 나한테 위자료 더 뜯어내려고 왔냐? 꿈깨.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꺼져. 매장 안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등 뒤에 든든한 서방님과 법의 칼날이 있잖아요. 저는 여유롭게 매장 진열대로 걸어가 방금 상간녀가 들었다 놨다 하던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말했죠. 이거 포장해 주세요. 직원이 당황해서 저와 상간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네. 아, 이 상품은 재고가 하나뿐이라. 상간녀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가 먼저 받잖아. 그리고 아줌마 돈 있어? 이거 800만 원이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아니야?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방님이 준 한도가 없는 블랙 카드. 그걸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일시불로.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기계에 꽂았습니다. 직-G2잉. 영수증이 출력되는 경쾌한 소리. 매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간녀의 입이 떡 벌어졌고 남편은 눈을 비비며 카드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카드야? 내가 저런 게 어디 있어서? 저는 포장된 가방을 받아들고 상간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상간녀 품에 툭 던져주듯 안겨줬습니다. 가져. 상간녀가 얼떨결에 가방을 받아들더군요. 뭐야?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내 남편 꼬연에서 받은 그 수많은 명품들. 그거 다 회사 돈 횡령한 걸로 산 거 알지? 곧 법원에서 압류 들어올 텐데 가방이라도 하나 건져야 짐 싸서 나갈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압류 안 당해. 그러니까 고맙게 쓰고 나중에 감방 갈 때 영치금 필요하면 팔아 쓰든가.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횡령? 압류? 감방? 남편이 펄쩍 뛰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 너 미쳤어? 무슨 개소리야.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서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동생이 나 쫓겨날 때 던져준 검은 쓰레기 봉투. 기억나? 남편의 눈공이 흔들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당신들은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지? 낄낄거리면서 비웃었잖아.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겨 매무새를 고쳐주는 척하며 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어쩌지? 그 안에 든 게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 목숨줄이던데. 뭐라고? 당신이 30년 전에 동생 죽게 내버려 두자고 했을 때 내가 내 돈으로 살린 거 기억하지? 그때 내가 심었던 씨앗이 30년 만에 엄청난 이자가 돼서 돌아왔더라고.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당신이 꽁꽁 숨겨뒀던 이중장부랑 비자금 내역까지 싹 다 들어있던데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휘청하더군요. 거짓말. 성민이가 그럴 리 없어. 그 멍청한 놈이. 멍청한 건 당신이지. 가족을 버리고 동생을 이용하고 조강지처를 내쫓은 대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기대해.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꼴 되는 거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구경해 줄 테니까. 저는 굳어버린 남편의 어깨를 툭툭 털어주고는 뒤로 돌아섰습니다. 가자, 여기 공기가 탁하다. 매장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상간녀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가 하는 말 진짜야? 이중장부가 뭐야? 우리 진짜 압류당해? 아, 시끄러워. 닥쳐봐 좀. 남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화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가슴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느낌. 이게 바로 사이다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냥 겁만 준 거예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변호사님과 함께 서류 하나하나 터트리면서 시작될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시절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순아, 잘했어. 이제 고개 숙이지 마. 넌 죄인 아니야.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방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방님, 오늘 제가 서방님 카드로 좀 비싼 가방을 샀네요. 근데 그 가방 그 여자한테 적선하고 왔어요. 괜찮죠?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하하, 형수님 100개를 사서 뿌리셔도 됩니다. 속은 좀 시원하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법원 앞으로 가주세요. 이제 말로 하는 경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서류로, 증거로 그들의 숨통을 조일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어서겠죠. 검은 봉투에서 싹튼 그 봄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많이들 믿으시죠?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피보다 진한 건 은혜고 피보다 무서운 건 죄라는 걸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어제 백화점에서 제가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직후 남편이 득달같이 시동생 사무실로 쳐들어가 버린 난동의 현장입니다. 서방님이 밤늦게 저에게 이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형수님, 이제 형이랑은 끝났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 목소리 똑똑히 들어두세요.
하면서요. 이어폰을 꽂은 제 귀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쫓기는 짐승의 숨소리 같더군요. 쾅!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강성민, 너 이 새끼 제정신이야? 말을 해. 내 형수한테 그따위 쓰레기 봉투를 줘? 그 안에 내 장부를 넣어? 내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은 늘 저래요. 자기가 키우긴 뭘 키웁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방님 뒷바라지한 건 저였고 서방님 대학 등록금 대준 건 시아버지가 남긴 밥한 돈이었는데 남편은 늘 내가 장남으로서 희생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자기 합리화의 천재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서방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 그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단단한, 마치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형, 진정하고 앉아. 앉아? 지금 앉게 생겼어? 야, 너 솔직히 말해. 그 장부 복사본 형수한테만 준 거지? 딴 데는 안 샜지? 빨리 말해. 이미 넘어갔어. 뭐? 국세청, 검찰청, 그리고 언론사까지. 내가 등기로 다 보냈어. 내일 아침이면 회사로 들이닥칠 거야.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남편이 잿더리라도 집어 던진 모양입니다. 너 미쳤어? 내가 감히 형 뒤통수를 쳐? 야, 나 무너지면 너는 무사할 줄 알아? 너도 공범이야. 내가 시켜서 장부 조작한 거잖아. 너도 감방 간다고. 남편의 악쓰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동생을 협박해서라도 살아보려는 저 비열함. 그런데 서방님은 웃더군요. 비릿한 냉소, 흐흐하는 웃음소리가 녹음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형, 나 감옥 가는 거 안 무서워. 각오했어. 뭐? 근데 형, 그거 알아? 30년 전에 나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형이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 순간 남편의 숨소리가 멈칫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날의 일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말 안 했거든요. 형제 사이 갈라질까봐 형이 너 죽는 거 방관했다는 말 차마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돈 없으니까 수술하지 말자며. 식물인간 되면 뒷감당 누가 하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고 했잖아. 아니야. 오해야. 내가 언제. 형수님이 다 듣고 형수님 돈으로 나 살렸어. 알아? 형이 버린 내 목숨 형수님이 주워 담아서 살려놓은 거라고. 서방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형이 내 목숨값 아까워했던 거 알면서도 그래도 형이라고 참았어. 우리 어머니 봐서 참았다고. 근데 형은 끝까지 쓰레기더라. 형수를, 그 착한 형수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상간녀랑 낄낄거리면서. 야, 성민아. 그건 내가 잠깐 미쳐서. 남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이 잡히니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죠. 닥쳐. 형은 이제 내 형 아니야. 형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유일한 가족이야. 형수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까 형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줄게. 기다려. 내일 아침이면 압수수색 들어올 테니까. 길바닥에 나앉는 게 어떤 기분인지 형도 똑같이 느껴봐. 성민아, 내가 잘못했다. 문 열어. 녹음은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남편이 쫓겨난 거죠. 동생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동생의 마음속에서도요. 이어폰을 빼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느껴져서요. 핏줄을 끊어낸다는 게, 평생 모시던 형을 자기 손으로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까요? 그 착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독을 품었을까요? 서방님, 제가 헛살지는 않았네요. 서방님 같은 분이 제 편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피스텔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속보 중견기업 H사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국세청 정격 세무조사 착수. 단독 H사 대표 강성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소환 임박. TV 화면에 남편의 회사가 나왔습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직원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남편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카메라를 손으로 치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비키세요. 할 말 없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오해? 참나 증거가 산더미인데 오해라니요. 서방님이 넘긴 USB에는 남편이 룸살롱에서 법인카드 긁은 내역, 유령 직원 만들어서 월급 빼돌린 내역, 심지어 상간녀 이름으로 아파트 사준 내역까지 다 들어있는데 말이죠. 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절이라도 하러 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커피 맛이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번호들. 보나 마나 시어머니거나 남편이 다른 전화기로 건 거겠죠. 저는 가볍게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받아봤자 내가 시켰지? 독한 년하고 욕이나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문자가 먼저 왔거든요. 언니, 저예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진짜 억울해요. 상간녀였습니다. 억울하다니? 내가 뭐가 억울해? 저는 피식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어머, 언니. 아니, 사모님. 저 진짜 몰랐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사장 그 인간이. 아니, 사장님이 다 합법적인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사주는 거 받았을 뿐인데 검찰에서 저까지 오라가라 하고 제 통장도 다 묶였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기요 사모님. 저 사실 그 인간이랑 별거 없어요. 그냥 돈 많다길래 잠깐 만난 거지. 사랑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증언할게요. 강 사장이 시켜서 한 거라고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 운명? 저 쫓아낼 때는 우린 찐사랑이고 넌 껍데기야라며 조롱하더니 돈줄 끊기고 감방 갈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발을 빼네요. 남편이란 인간 참 불쌍합니다. 가족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고작 이런 여자였다니. 제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꿈깨. 너도 공범이야. 작물인 거 알고 받았으면 죄라고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그리고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럼 더 나쁜 년이네.
돈 보고 남의 가정 파탄낸 꽃뱀이라는 소리잖아. 잘 들어. 난 너 절대 안 봐줘. 내 남편 꼬셔서 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 몸으로 때우든 감방에서 콩밥을 먹든 내가 알아서 해. 아, 언니, 사모님, 잘못했어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쫓겨나던 날 그 여자가 제 등 뒤에 대고 거지 같아라고 비웃던 게 생각났거든요. 이제 누가 거지인지 현실을 파악할 때가 된 거죠. 저녁이 되자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강성훈 씨가 긴급 체포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께 만나자고 할 겁니다. 합의해달라고, 탄원서 써달라고, 절대 만나주지 마십시오. 지금 만나면 마음 약해지십니다. 마음이 약해진다. 글쎄요. 30년 정이라는 게 참 무섭긴 하죠. 하지만 저는 제 무릎에 놓인 서방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형수님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저 인간을 용서하는 순간 제 인생은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걱정 마세요. 저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빌고 울고 매달리는 꼴 똑똑히 봐둬야겠어요. 그래야 제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릴 것 같거든요. 면회 갈게요. 유치장으로.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우아한 옷을 골랐습니다. 내일은 철창 안에 갇힌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평생 저를 가두고 살았던 그 감옥 같은 집에서 해방된 제가 진짜 감옥에 갇힌 그를 내려다보러 가는 날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당신이 짓밟은 그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살면서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올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발로 여길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제 남편. 아니, 이제는 그 죄수를 만나러 말이죠.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억울해서 어떡해. 누가 우리 아들을 모함했어. 바닥에 퍼질러 앉아 땅을 치며 울고 있는 노인네. 네,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엔 우리 집안 물 흐린다며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고상한 양반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저러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아,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내가 찔렀지? 내가 성민이 꼬드겨서 형제 이간질 시키고 내 아들 감방 보낸 거지? 이 독한 년아. 제 멱살을 잡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탁 쳐냈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빌었을 텐데 제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모함이래요? 아드님이 회사 돈 수십억 해먹고 여자한테 갖다 바친 게 모함이에요? 그거 다 증거 나왔어요. 뉴스 안 보셨어요? 야,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수요? 30년 전 동생 수술비 아까워서 죽게 내버려 두자고 한 것도 실수예요? 며느리 빈손으로 내쫓고 상간녀랑 낄낄거린 것도 실수고요? 시어머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가 30년 전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해? 성민 도련님이 다 말해줬어요. 어머니도 그때 옆에 계셨죠? 돈 아까우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동조하셨잖아요. 두 분이 지은 죄, 이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저 천하의 나쁜 년 하고 악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접견실.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푸르스름한 수의를 입고 가슴에는 수인 번호 4885를 단 남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품 정장을 빼입고 내가 왕이다라고 거들먹거리던 제 남편 강성훈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머리는 떡이 져서 헝클어졌고 얼굴은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 퀭한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그는 털썩 의자에 앉더니 유리벽에 매달리듯 몸을 붙였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리벽 너머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쉬고 겁에 질린 비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미순아, 너 왔구나. 그래, 올 줄 알았어. 내가 나 버릴 리가 없지. 남편이 울먹거리며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미순아, 나 좀 꺼내줘. 나 억울해. 이거 다 성민이 그 새끼가 꾸민 짓이야. 걔가 장부 조작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내가 탄원서 좀 써줘.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적?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개그맨 하지 그랬어. 여기서도 웃기네. 뭐? 가정적인 사람이 마누라 생일에 상간녀랑 호텔 가? 가정적인 사람이 마누라 아픈데 병원비 아깝다고 하고 상간녀 가슴 수술해줘?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접대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당신 상간녀가 당신 위해서 탄원서 써줄 줄 알았지? 제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쫙 펼쳐 보였습니다. 상간녀가 검찰에서 쓴 진술서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따끈따끈한 서류였죠. 진술인 최XX 상간녀 내용 강성훈 사장이 유부남인 줄 알았지만 자기는 곧 이혼할 거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품과 아파트는 강성훈이 억지로 떠안긴 겁니다. 저는 거절했는데 협박해서 받았습니다. 강성훈이 시켜서 비자금 세탁도 도운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남편이 그 종이를 읽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년이 미친년 아니야? 지가 사달라고 다리 붙잡고 늘어져 놓고 이거 진짜야? 응, 진짜야. 그 여자 당신 구속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고소했더라. 사기죄로. 으악. 남편이 수화기를 든 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그년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아파트에 차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니 통쾌하다기보다는 참 측은하더군요. 저런 가벼운 여자를 사랑이라고 믿고 30년 조강지처를 버린 그 안목이 불쌍해서요. 여보, 그러니까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날 배신하니까 그 여자도 당신 배신하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 제 차분한 말에 남편이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비굴하게 씩 웃으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그년 꽃뱀인 거 이제 알았다. 역시 내 편은 당신뿐이야. 미순아, 우리 30년 살았잖아. 정이 있잖아. 성민이한테 말 좀 해줘. 형수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놈이니까 고소 취하하라고 해줘. 응? 내가 나가면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다시 합치자. 응? 다시 합치자?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가면 저렇게 추해지는구나.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 아니 연민조차 깨끗이 씻어내렸습니다. 강성훈 씨, 제가 정색을 하고 불렀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 당신 구하러 온 거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당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거 주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밑에 있는 서류 투입구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란색 서류 봉투, 법원 마크가 찍힌 그것.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청구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게 뭐야? 이혼하자. 위자료는 당신 명의로 남은 찌꺼기 재산들. 내가 다 압류 걸어놨으니까 그걸로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회사 돈, 그거 내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다 찾아올 거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 독한 년아. 내가 사람이냐? 남편이 감방에 있는데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내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을 것 같아? 교도관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수감자, 조용히 해.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발광하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천벌은 당신이 받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독한 년? 그래, 나 독해질 거야. 당신이 나한테 쓰레기 봉투 던지면서 거머리라고 했을 때 착한 김미수는 죽었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당신 수발 들고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는 한여짓 안 해. 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남편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뗐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소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잘 있어. 영원히.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모습이 무성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유리벽 너머에 그는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지만 이쪽에 저는 너무나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얇은 유리벽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 뒷모습이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고시원 쪽방에서 다 흘렸으니까요. 경찰서 현관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리는데 저만치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서방님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방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혼자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형 죽여버릴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덕분에 잘 끝냈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형이
뭐라던가요? 뭐 뻔하죠. 살려달라, 다시 합치자. 그러다 안 되니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서방님이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걱정 마세요. 형, 아마 못 나올 겁니다. 징역 10년은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나이 70 넘은 노인일 텐데 그때 돼서 형수님한테 해코지 못합니다. 제가 막을 거고요. 서방님,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요, 형수님. 제가 감사하죠. 제 평생의 짐을 형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경찰서를 바라봤습니다. 저 회색 건물 안에 우리의 청춘을 갉아먹었던 괴물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 괴물은 거기 두고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가시죠, 형수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서방님이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배고프네요.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성훈 씨, 당신은 그 차가운 감방에서 당신이 던진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평생 후회해. 나는 그 봉투에서 핀 꽃을 들고 내 인생의 봄날로 갈 테니까. 차창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그 속에 봄 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반찬은 멸치볶음이랑 더덕무침이 맛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많이 밝아졌죠? 1년 전 고시원 쪽방에서 숨죽여 울던 그 김미순이 맞나 싶으시죠? 네, 저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미순이는 죽었고 지금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이 뭐냐고요? 봄날입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왔다는 뜻에서 지어봤어요. 새벽마다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파는데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남은 건 저축하고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눈물겹게 행복한 건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에요. 꼬깃꼬깃 구겨진 검은 비닐봉투 조각입니다. 손님들이 물어봐요. 사장님, 저 더러운 비닐은 왜 걸어두셨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제 보물지도예요. 저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거든요. 궁금하시죠?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도 마세요. 뉴스에도 크게 났었잖아요. 제 전남편 강성훈 씨,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액수가 워낙 큰 데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걸려서 판사님이 아주 호통을 치셨다더군요. 가족을 이용하고 벌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요. 감옥에서 항소한다고 난리를 쳤다는데 기각됐답니다. 지금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콩밥 먹으면서 제 생각 뼈저리게 하고 있겠죠. 가끔 면회 오라고 편지가 오는데 저는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거기가 그 사람 자리니까요. 상관녀요? 그 여자는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제가 건 재산 명시 신청 때문에 숨겨둔 돈까지 다 들통났습니다. 남편한테 받은 명품, 차, 아파트 싹 다 경매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서 술집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사랑? 운명? 돈 떨어지니까 그 운명도 참 볼품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제일 안타까운 분이죠. 하나뿐인 아들 감방 가고 며느리 쫓아내고 지금은 그 넓은 아파트 경매 넘어가고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치매가 오셨다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하루 종일 며느리 욕만 하신답니다. 미순이 그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요. 서방님이 가끔 찾아가서 형수님 탓 아니다. 형이 지은 죄다라고 해도 못 알아들으신대요. 참, 죄는 미워도 사람은 불쌍해서 제가 병원비에 보태라고 서방님 편에 돈 좀 보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베풀 수 있는 자의 여유랄까요?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가 울리고 반가운 손님이 들어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신사. 우리 서방님, 아니 이제는 제 평생의 은인인 강성민 씨입니다. 사장님, 대박 나셨다면서요? 줄 서서 먹는다던데. 서방님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들어오십니다. 손에는 예쁜 화분 하나를 들고요. 어서 오세요, 서방님. 아니,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누님도 좋고. 우리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제가 갓 지은 따뜻한 밥에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30년 전 병원비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형수와 시동생이 이제는 이렇게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형수님,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서방님이 밥을 뜨다 말고 그윽하게 저를 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진짜 형수님 인생 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제가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다 서방님 덕분이에요. 그때 그 검은 봉투, 그거 아니었으면 저 아마 한강 다리에 갔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건 원래 형수님 거였어요. 형수님이 30년 전에 심어두신 선행, 그게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 것뿐입니다. 저는 그냥 배달부였고요. 서방님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그는 형이 망가뜨린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지금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욕심 없이 살고 싶다면서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 어떤 남매보다 끈끈한 전우애로 묶여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 관계가 저는 참 좋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서방님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의자에 앉아 쉽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저 노을을 보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노을은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네요. 제 무릎 위에는 그때 그 통장들이 정리된 제 명의의 새 통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주고 간 화분에는 노란 프리지어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말이 새로운 시작,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라더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서럽고 나만 버려진 것 같아서 울고 계신가요? 저를 보세요.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나 쓰레기 취급을 받던 저 김미순도 이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나를 쓰레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진짜 내가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툭툭 털어내고 씻으면 그만입니다. 보석은 진흙탕에 굴러도 보석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때 그 검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쩌면 신이 보낸 선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 검은 봉투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성적표였고, 보너스였고,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꺼내서 닦아보니 전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웃을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 미순이가 응원하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렸던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영상을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